김학재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면서 생산이나 소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친환경 기조에 따라서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비닐 등으로 바꿔오던 일부 카페나 편의점 등에선 우리는 계속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겠다,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편의점 업계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종이 빨대 사용 등으로 지난 1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54톤 줄였다고 추산했고요.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사용한 봉투 중에 생분해성 봉투는 7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힘들게 교체해서 이런 성과를 냈는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것, 바람직한 일 아니겠죠.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비용 부담도 크고 손님들 중에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요. 환경을 위해서 결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가려는 모습이고요. 이런 업체들을 응원하면서 친환경 소비 생활을 이어가는 소비자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했던 그간의 노력을 정책과 상관없이라도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11월 2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농산물의 일회용 포장재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사회 전반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바로 이 공감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세계로 가는 발효식품 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꿨지만 일회용품 안 쓰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농산물 포장재도 일회용품, 과대 포장 등의 문제가 심각해서 이 낭비 좀 줄이자. 특히 명절 때만 되면 이 얘기가 나오곤 하죠. 그래서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농산물의 일회용 포장재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산물도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농업이 기후와 밀접한 분야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도 민감성 높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 농산물의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환경정의가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후원으로 농산물의 일회용 포장 감축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역 인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에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에서의 농산물 포장재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했고요.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 감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농산물 판매할 때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줄여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농산물 포장지는 어떤 게 사용되고 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부터 이 조사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정의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유통매장 내 농산물 비닐 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됐는데요. 대형마트라든가 생활협동조합 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진열돼 판매하는 농산물의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모니터링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회용품이 농산물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 어떤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이 판매 장소별로 농산물 10개 종류의 포장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 대형마트, 그러니까 수도권 내 40개 매장의 대형마트의 경우에 포장이 안 된 농산물, 무포장 농산물 비율이 1,163개 중에서 62개로 5.33%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수도권 내 6개 재래시장은 무포장 농산물이 108개 중에서 23개로 대형마트보다 높은 21.3%였고요. 수도권 내 9개 생협 매장은 조사 대상 102곳 전부 포장한 농산물로 무포장 농산물 비율이 0%였습니다. 판매 장소별 포장 농산물의 포장재 사용량을 보면 대형마트는 1,101개 농산물 포장재에 농산물의 포장재가 2,596개 사용됐습니다. 네. 농산물 한 개당 평균 포장재 사용량이 2.36개로 조사됐고요. 시장은 85개 농산물에 153개로 농산물 한 개당 평균 1.8개의 포장재가 사용됐습니다. 생협 같은 경우는 102개 농산물에 253개로 마트나 시장보다 더 많은 농산물 한 개당 2.48개의 포장재가 사용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농산물 포장재 친환경도만 놓고 보면 마트나 재래시장, 생협 매장 중에는 시장이 가장 양호하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농산물에 어떤 포장재가 사용됐는지도 살펴봤는데요. 대형마트에서는 포장재 2,596개 중에서 비닐이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비닐이 862개 사용됐고요. 플라스틱이 417개, 라벨이 488개, 또 기타 포장재가 829개 쓰였습니다. 또 생협에서는 포장재 253개 중에서 비닐이 역시 74개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요. 라벨이 59개, 플라스틱이 23개, 기타 포장재가 7개 사용됐습니다. 물건을 담는 비닐봉지나 일회용 컵 이런 종류들만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산물 포장재 일회용품은 눈여겨보지 않았나 봐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도요. 이날 환경정의 토론회에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발표한 오종관 활동가가 네. 이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내린 평가를 좀 소개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거의 모든 과체류가 포장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친환경 포장 옵션은 없고요. 일회용 비닐 롤백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제품, 예를 들면 저탄소 농산물인데도 단계를 여러 단계 포장을 해서 개별 포장에다가 또 비닐 포장까지 묶어서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이런 점을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생협 매장의 포장 상황에 대해서는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공지한다는 점, 그리고 포장을 원할 시에는 종이 상자에 담아주고 노끈이 준비되어 있다거나 조합원 요구 시에 과일 상자 등을 포장재로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포장 농산물을 찾기 어렵고 또 과대 포장이 역시 많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는 생산지와 연결해서 농산물을 직송받아서 종이백에 소분해 파는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런 식의 좀 포장 절감 농산물 소비 형태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김수현 님이요. 네. 오래전에 종이봉투 시절이 그립다고. 네. 종이봉투에 담아주던 그 시절. 근데 원 기자님은 그 시절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렇군요. 저는 종이봉투에 담아줬던 어릴 때 엄마가 사오신 거. 어릴 때 그렇군요. 네, 판매 원재정 기자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왠지 나이가 느껴지는. 전 20대 기자님인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판매장과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판매장과 소비자가 합심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네, 맞습니다. 네, 이 농산물 포장재를 줄인 모범 사례가 있다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 진주시 좀 먼데요. 진주 텃밭 협동조합의 농산물 무포장 활동 사례가 모범 사례로 오. 소개됐습니다. 네. 보니까 진주 텃밭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매장별로 농산물은 평균 35가지, 세제나 욕실용품 같은 경우 평균 5가지는 무포장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덜어서 이렇게 무게별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이스팩이라든가 종이 가방 등의 수거함을 마련해서 포장재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정란 같은 경우 이제 종이팩에 담겨 있는데 그런 종이팩, 또 플라스틱 케이스 수거함을 마련해서 재활용도 유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생산자들에게 비용 절감의 효과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포장재는 1차적으로 농산물 손상을 막고 유통기한 늘리고 이런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농산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물론 합니다만 네. 현재 농산물 포장은 농산물의 보호와 품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대 포장만 줄여도 농산물 포장지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또 소비자분들도 장바구니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환경에 보탬이 되는 장보기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일을 받거나 선물할 때 뭐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이 포장재를 버릴 때 약간 좀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부담스럽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모두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공감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왠지 멋져지는 정신과학자분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말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냥 네네. 일상 대화에서도 네네. 너는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뭐 공감 잘해준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다들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주변을 둘러싼 관계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도 쉽지도 않잖아요. 그쵸.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서 공감 능력이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부분이 사실은 타인의 관점을 함께 아울러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공감 능력이 잘 작동해야지만 사회에서 여러 상황들이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관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뭐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하기 어렵거나 통찰이 또 어려워지기도 하죠. 예전에 한참 왜 IQ 말고 EQ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예, 거기서 이제 EQ의 E가 이모션 그러니까 정서 지능을 뜻하기도 하지만 엠퍼시 그러니까 공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성적인 이해나 추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이 펼쳐지는 장이 우리 관계와 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을 비롯한 사회적 인지 능력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요즘 미디어에서 다루는 사건 사고들을 굳이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좀 삭막한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좀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고 감정을 참지 못해서 또 배려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요즘 보면은 좀 수용적인 공감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내가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만 계속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살기 팍팍한 세상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맞아요. 네. 결국 내 것만 챙기는 사회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공감 능력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관계의 조미료 역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역할을 넘어서 사회를 굴러가게 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보이는 관계 특징 중 하나가 온라인 관계가 온라인상에서의 관계가 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예. 피상적이고 휘발성인 관계들이 많죠. 보면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익명으로 하는 그런 앱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직접 사람을 경험하지 않고 익명성 뒤에서 계속 대하다 보니까 마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지 않게 되고 마치 사물처럼 대하게 된 경향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런 피상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필요가 없는 관계가 늘어날수록 점차 공감을 경험할 기회도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익명의 앱 얘기하셔서 갑자기 여러 일들이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네. 근데 궁금한 게요.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예. 그 어린아이한테도 왜 우리가 까르르 까꿍 이렇게 하면은 네. 아이가 막 까르르 우는 아이도 있고 네. 막 울고 자지러지는 아이도 있거든요. 네. 네, 아니면 무표정한 아이도 있고요. 유치원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뭐 잘 챙기는 서로 잘 챙기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다른 아이들한테 무관심하고 혼자 노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적 기질이 아무래도 공감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성별의 차이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공감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고요. 네. 타고난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는 유명한 실험이 이 베런 코언 박사라는 분이 만들어낸 마음이론 실험입니다. 마음이론. 마음이론. 네. 마음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타고난 사회적 인지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타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나운서님께서 예. 저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하는 거다, 예. 하는 것일 거다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마음이론이라는 거죠. 공감 능력의 근간에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개 한 3세에서 5세쯤에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네. 실험을 하는 방법은 잠깐 설명드리면 예. 아이 2명이 있고 바구니와 상자가 있습니다. 곰인형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인형을 바구니에 놓고 잠깐 방을 나서죠. 네. 그 사이에 나머지 한 아이가 그 방에 남아있는 한 아이가 인형을 다시 바구니에서 꺼내서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네. 지금 곰인형은 상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갔다가 나갔다가 돌아온 아이가 어디에서 인형을 찾으려고 할까요? 바구니겠죠? 원래 넣었던데. 그렇죠. 예. 대개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마음이론이 발달되지 않는 사람은 상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나갔다 온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상자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획득되지 않은 그 능력이 획득되지 않은 아이들은 바구니하고 그 상자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감력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잘 그 상자라고 좀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이런 선천적인 어떤 타고난 공감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뇌과학에서도 이런 공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네. 거울 뉴런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거울 이론이요. 네, 거울 뉴런. 네. 우리가 타인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만 보기만 해도 상대의 움직임과 관련된 우리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네. 더 나가서 상대방의 기쁨이나 슬픔, 고통 같은 감정적 반응을 봐도 우리 같은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상대가 기쁜 모습을 보면 마치 반응하는 내가 거죠. 기쁜 것처럼 반응한다는 맞죠, 거예요. 맞죠. 예, 그게 마치 이제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다 해서 거울 뉴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우리 뇌는 항상 열려 있고 반응을 하는데 이런 게 더 잘 가능한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봐도 좀 타고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타고난 공감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노력을 한다고 가정하면 네. 그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요? 타고난 부분이 아까 있다고 잘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공감 능력 자체가 뭐 공감하는 기본적인 능력이기도 하지만 공감된 정도로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표정이나 언어로 드러내는 것은 학습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뇌가 자꾸 반응을 하면서 뇌의 경로들이 만들어지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공감이 엄청 잘 되어 있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장 과정에서 그 길을 덮어버리고 방해하는 경험만 한다면 공감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 경우도 분명히 가능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기질이 바뀌지는 않지만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의 자극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영향이 좀 증가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몇 번 아마 언급을 했던 내용일 텐데요. 뇌 가소성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뇌 가소성이라는 거는 자극에 의해서 뇌가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도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자극이 계속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뇌는 계속 성장하고 바뀐다는 거죠.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 네. 다행입니다. 그 연습을 통해 하여튼 나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얘기고요. 조금 극단적인 예로 좀 들어보면요, 가장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아까 앞서 말씀하신 약간 좀 선천적으로 일단은 타고난 부분이 좀 적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뭐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이코패스 예. 성향을 가진 분들도 사람들을 신경 전혀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범죄로 많이 빠지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뇌과학을 연구한 크리스천 키저스라는 연구자가 있는데요. 이 연구자가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예. 네덜란드의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의 활성도를 검사해봤더니 아까 말하는 그 예, 그쵸. 뇌 뇌련 그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 해봤을 때 실제로 검사해보니까 반응을 덜하더라는 거죠. 거울 뉴런이 잘 활성화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이후에 그 대상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고통에 초점을 좀 맞춰봐라. 느낌과 생각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상상해봐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내키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네.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떠올리려고 애를 쓸 때 뇌는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활성화되는 것이 반응이요. 반응이 보였거든요. 예,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타고난 사람도 그 공감 펼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요구를 받을 때 활성화될 수는 있다는 거죠. 또 자폐 스펙트럼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람들도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파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도 훈련을 통해서 공감하는 기술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에서는 관점 취하기 연습이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관점 취하기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이렇게 물어보거나 네. 아니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라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묻거나 여기가 그곳이고 그곳이 여기라면 여기는 어디죠? 라는 질문을 하면서 네. 계속 시간, 장소, 관점의 변화를 연습합니다. 그 타인의 관점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속한 맥락,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상황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속 연습을 하게 될 때 아무래도 상대방의 관점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공감이 가능하다, 공감 능력이 증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공감을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성장 과정에서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뭐 친구 집단에서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 기르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사회적으로도 타인과의 관계나 혹은 공동체 내에서의 공감적 태도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이 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예전에는 공감해 주지 못하는 부모의 공감 실패 같은 키워드가 네. 우리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인과적으로 많이 봤었죠. 인과적으로 본다는 건 결국에는 얘가 공감 못하는 거는 부모 탓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연구가 거듭되면서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래요. 예, 밝혀지고 있고 타고난 기질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부모님들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외부에서 자라면서 겪는 경험들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서로 좀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잘 유지하거나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앞에 사이코패스 범죄자한테 지시를 했던 것처럼 네. 이제 일시적으로 공감회로를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는 거는 조건만 조금 변화시키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시적인 변화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그쵸, 예.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제 타니아 증거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답을 불교 승려들에게서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자비심. 자기 자비를 이제 기르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300명의 대상자들에게 39주간 집중적인 수행을 시켰거든요. 주로 굉장히 길게 시켰네요. 엄청 길게 했죠. 1년 예. 거의 내내 한 거니까요. 예. 주로 다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해 명상을 시행했는데요. 자해 명상이라는 것은 명상을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고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안녕을 기원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명상을 시행했습니다. 꾸준히 명상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고 더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MRI로 뇌 스캔을 했을 때 네. 공감과 관련된 내부의 크기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의도적인 노력을 지속할 때 오래가는 공감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 이것이 뇌의 구조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무조건 이제 알겠습니다. 공감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1년 가까이 수행을 했는데 실험에서는 네. 이거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1년 가까운 시간을 수행만 하면서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감의 요소를 삶 중간에 잘 끼워 넣고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관계를 찬찬히 잘 들여다보는 일정 시기를 의도적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경험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때가 언제일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때가 확실히 상대방과의 좀 트러블이 생겼을 때가 아닐까요? 그렇죠. 트러블이 생기든 뭐 좋은 대화를 하든 좀 네. 깊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상대방의 입장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몰랐던 걸 계속 알게 될 때. 맞아요. 예.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 같은 친밀한 사람들과 좀 깊은 대화를 많이 할 때 이게 가능하고요. 그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뭐 표정이나 몸짓을 의식하고 하는 말에 집중하면서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지만 1대1로 조용한 곳에서 만나서 찬찬히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 어색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네. 1대1로 만나자고 하면 야 1대1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저도 되게 있고요.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물론 제 주변에는 없지만 없어지더라고요. 아, 예.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가능한 천천히 속도를 늦추어가면서 관계의 화학 반응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제가 관계에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 잘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예. 거는 스포츠 경기에서 잠깐 멈춤 잠깐 멈춰. 해가지고 조금 생각할 시간 가져보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당장 화가 나도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또 그럼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얘기는. 맞습니다. 네. 뭐 부부 치료를 하든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관계를 개선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는 각자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 그 얘기를 충분히 찬찬히 들으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추론해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또 예술 작품 접할 때가 좀 도움이 되거든요. 오? 그림에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저 영화의 주인공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하게 그렇죠. 되죠. 소설 안에서 묘사되는 사람이 몸짓이나 옷차림에서 그 사람이 또 감정을 유추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꼭 예술 작품이 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과 자주 연결되고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치료하신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또 상담 자체가 내 마음과 감정 또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힘들면 원장님 찾아가겠습니다. 병원으로. 왜 웃으시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김치의 날이었는데 네. 11월 22일로 정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사실 하루가 지났지만 네. 요즘 김치랑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 김치의 날이 처음 제정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 관련 법정 기념일이에요. 오, 법정 기념일. 네, 그래서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 중에 특정 음식이 기념일의 주인공이 된 것이 국내선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1월 22일일까요? 그러게요. 11월 22일. 왜냐하면 김치는 이제 배추, 무 등 주재료로 마늘, 젓갈과 같은 양념 재료를 하나하나 모은다 그래서 11월이고요. 머리를 탁칩니다. 하나하나 네, 모아서 하나를 일단. 모아서 네, 숫자 그렇다고 11.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11. 예, 발효 과정을 거쳐서 2는 뭐예요? 2명 이상이 필요해서 2? 아닙니다. 아니에요? 항산화, 항암, 항비만 등 건강에 좋은 기능이 22가지가 넘는다라고 해서 네. 네, 이러한 김치의 특성과 효능을 1122라는 숫자에 대입을 해서 네.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건강한 야채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효능을 준다라는 의미로 김치의 날을 지정한 것이죠. 네, 이제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연히 네. 뭐 김치를 많이 먹고 네. 김치를 좋아하지만 네. 대부분 네. 그렇게나 효능이 많아요? 22가지 이상?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일단 맞아요. 네, 뭐 유산 뭐 이렇게 장에 좋다 이런 건 제가 들었는데 네, 뭐가 일단은 이렇게, 예.
항바이러스. 그래서 면역력 강화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 많이 알죠. 일단 예. 이건 기본적으로. 그쵸. 그래서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과 대산물들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데요. 네. 특히 이제 김치 속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주는 바이러스 형성을 억제해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치의 매운맛. 이 캡사이신 성분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서 지방 분해와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무기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오호. 그래서 김치 속 유산균이 장내 유익 미생물의 증진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김치에 풍부한 비타민 A와 C, 칼슘, 인, 철분 등 무기질 역시 장에서 음식과 소화 요소가 잘 섞이도록 돕고 또 소화 흡수를 증진해서 변비 예방의 효과에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7864님이 우리 최고의 명품 김치 문화가 세계적인 행사로 번져가는 모습. 우리나라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네, 만세! 만세, 만세.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올해 전 세계 네. 수출이 엄청나게 되는 거 어제 저희도 한번 얘기했는데 네. 무려 90여 개 나라로 네. 간다고. 네. 근데 그 미국에서도 김치의 날을 선포했어요? 네, 미국은 맞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 모으는 거 소문 났대요? 소리 좀 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셰프들도 아닌데 네. 이렇게 매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날짜를 맞춰서 이제 음식을 하고 여러 사람이 김장을 필요하죠. 다투는 것 자체가 어. 되게 신기한 거죠. 아, 음식할 때 그냥 네. 이렇게 막 모여서 해야 김장할 되는 때 거 동네 사람들이 자체가. 다 모여서 이제 김장을 하잖아요. 네. 셰프도 아닌데 그냥 날짜가 되면은 매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신기한 거고. 또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을 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먹는 이유도 있지만 또 이웃들에게 맛있게 담근 김치를 나누면서 이제 그 김장을 당기는 나눔과 배려의 의미도 함께 있다는 건데 네. 이런 의미들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미국인의 마음을. 네, 예.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예. 또 요즘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인구 소멸 시대에 다문화 공동체의 융화가 중요하게 된 만큼 또 이웃과 함께하는 한국의 김장 문화를 본받자는 의미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김치의 날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주, 뉴욕주, 미시건주, 워싱턴 DC, 이번에 또 영국 런던 킹스턴구까지 또 해외 곳곳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8개 도시에서 김치의 날을 지정했고 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도 김치의 날 지정을 위해서 이제 공모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아니,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에 지정했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유행이 빨라요. 네, 놀랍습니다. 네. 근데 이 김장 문화가 네. 그 김장 문화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김치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유산으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김치가 아니고 아니에요? 네, 김장 문화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인데요.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정식 명칭은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이렇게 등재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 김장 문화의 의미에 되게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적혀져 있어서 청취자분들께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유네스코 사이트에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되게 많이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인상적인 문구가 네. 이제 김장은 월동 준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김장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은 나눔의 정신을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 또 한국인들은 김치도 없을 만큼 가난한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김장철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단체 및 기타 집단은 대규모 김장 행사를 조직하여 수천 명이 김치를 담그는 데 참여한다. 여기에서 담근 김치는 모두 필요한 이들에게 기증된다.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 담근 김치를 나누는 풍습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갖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최근에 네. 그 김장 저랑 이제 친한 동생이 네. 김장했다고 네. 남자예요. 네. 등치 저보다도 큰데 키가 190인데 네. 김장했어요 형 이러면서 김치 한 통 갖다 줄게 하는데
달라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또 따뜻해지셨고 네. 감동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 방금 감동하셨던 것처럼 이 전 세계가 감동한 나눔의 미학의 결정체가 바로 한국의 김장 문화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서 또 올해 김치의 날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김치를 또 나누고 싶은 주변 분들도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김치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네요.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 네. 솔직히 22가지 효능에서 살짝 속으로 웃었는데 많은 분들이 웃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에서도 네. 크게 웃었고요. 네. 네, 진짜 의미 인정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근데 그 아까 수출국이 네. 90여 개 나라 정도라고 네. 했는데 네.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빼고요. 우리 김치를 가장 많이 먹을까요? 일단 올해 김치 수출액이 급등을 했어요. 오, 그래서 맞아요. 지난해보다도 그 뉴스 봤어요. 네. 10%나 증가해서 무려 1억 3,059만 달러였어요. 1억 3천만 달러. 3,059만 달러. 예, 와, 엄청나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원래 김치 수출이 이제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2021년이 급등을 했었는데 네. 이제 올해 그 기록을 해치웠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김치를 많이 수입해서 먹는 나라는 바로 일본. 일본이요. 네, 전체 김치 수출량의 41%로 음. 1위였고 이어서 미국, 네덜란드, 뭐 영국, 홍콩, 대만 순이었는데 재미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김치 수출국 10등 안에 미국과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가 5곳이나 새롭게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진입했다. 네. 이거 중요하죠. 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서구권 국가의 김치 수출 성장 속도가 이제 전통적인 수출국이 이제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빠른 편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치 세계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먹기에는 김치가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맵죠. 빨갛고 네. 이 김치 푹 빠진 이유 어떻게 얘기하나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류 열풍과 채식 등 건강 트렌드가 이제 한몫을 한 것으로. 채식. 네. 아. 그래서 뭐 비건 김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또 특히 OTT를 보면은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배우들이 김치를 먹는 장면이 자주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네, 매일 네. 먹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채식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김치가 헬시푸드다 이렇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만 해도 이제 해외에서 김치의 이미지는 이제 이민자 식품으로 바라봤고 그렇죠. 이제 마늘 냄새나 마늘 특히 네. 제가 그 얘기하려고 빨간색 했어요. 색감을 꺼렸는데 네. 요즘은 또 세대가 변했고 야. 또 김치를 먹는 문화 자체를 이제 트렌디하게 즐기는 현상이 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막 비아냥대듯이 저한테 말 걸던 외국인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김치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냥 제 한국 외국 사람만 살 때. 지나가도 김치로 놀렸는데 네, 진짜요. 네, 근데 요새는 외국인들도 이제 김치를 야, 즐겨 세상이 진짜 먹는. 바뀌었군요. 네. 근데 김치 레시피가 또 막 수출된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역수출이 되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이 먹기 시작한 거 김치를. 김치를?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음. 것이 씹어 먹는 김치가 아니고 예? 뿌려 먹는 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아니, 뭘 뿌려서 어떻게 먹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2020년에 개발된 김치 시즈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어 나올 뻔했어요. 오 마이 갓 할 네, 뻔했어요. 아마 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 와. 무려 3년이 넘는 개발 기간을 거쳐서 개발된 김치 시즈닝은 네. 이제 기존 김치의 고정관념을 깨서 김치를 가루로 먹는다라는 상상을 시작으로 제품 개발을 통해 K푸드의 그 전 세계 소비자들의 갈등을 한 방에 풀은 제품이에요. 이 왜냐하면 인기 많아요? 김치가 이제 시기도 하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뭐 터진다거나 여러 그렇죠. 가지인데 예. 일단 발효되니까.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뿌리기만 하면 김치가 나기 때문에 김치 맛이 그 나기 향, 때문에 맛. 네. 출시한 지 2년 만에 이제 일본 시침이나 베트남 스리라차, 맞네, 그런 게 멕시코 있었지. 타코 파우더를 모두 제치고 오. 해외 유명 직구 사이트의 칠리 파우더 카테고리에서 1위를 바로 차지를 했을 정도인데요. 오. 미국에서 먼저 인기를 얻은 이 김치맛 시즈닝은 치킨, 피자, 라면, 바베큐, 찌개 등 다양한 음식에 뿌려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김치 가루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 세상에. 예.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넣어서 만든 파우더형 제품인 거예요. 특히 이제 매운맛이 강조된 스리라차나 타바스코와는 달리 짠맛, 단맛, 신맛 등 다양한 맛이 이제 어우러져 있어서 또 막 유산균이 있고 이러니까 몸에도 좋다 이럴 거고. 네, 그래서 네. 어느 요리에나 이제 다 뿌려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리의 감칠맛을 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이제 적당한 매운맛과 감칠맛을 이제 올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조 대표님 한식에 관심 많으셔서 김치 진짜 많이 드셔봤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거. 맞아요. 좀 기억에 남는 김치가 있나요? 좀 특별하게?
네, 저도 이제 김치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김치는 소리꾼들이 먹는 통항아리 김치입니다. 예? 두 가지가 신기하네요. 네. 소리꾼들이 먹는 통항아리 김치. 네, 이 통항아리 김치가 뭐냐면요. 네. 이제 소리꾼들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먹는 특별한 김치인데요. 예. 저도 이제 전공이 국악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상공부라고 해가지고 방학 때 이제 산에 있는 숙소를 잡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합숙을 하면서 2주 동안 연습을 하는 와,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상공부를 갔었는데 네. 그때 우리는 지리산으로 상공부를 갔다가 소리꾼들이 매일같이 먹었다는 통항아리 김치라는 걸 먹어보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는 산과 강을 울려대는 천둥 같은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배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단련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 내장에서 서식하는 각종 발효군들이 활성화돼야 배심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의 힘도 함께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소리꽝대 김치라고도 불리는 통항아리 김치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리산 운봉공원에서 여름에도 맛이 변하지 않도록 통항아리 김치를 이제 먹는데 네.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항아리 안에 항아리를 넣고 그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넣어가지고 김치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같은 유산균의 양, 또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통항아리를 매일 먹으면서 4시간 동안 이제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판소리 완창을 하기 위해서 길잖아요. 네. 예. 그 통항아리와 함께 득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야. 그래서 저도 그 전설로 맛은 내려오는 똑같아요? 통항아리 김치를 먹었는데 시원한 맛이 있고 이제 김치의 뭐 얇은 잎사귀 부분하고 사실 그 김치 몸 통아리 부분 맛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맛이 되게 일정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또 연습을 하셨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던 통항아리 김치였습니다. 야, 네. 신기합니다. 오늘 예술로 따는 여행 조인선 대표님과 여러 가지 김치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에 통항아리 김치 네. 검색해봐야겠습니다. 시즈닝이랑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요. 이미 흐립니다. 곳곳에 비구름이 지난다고 하는데요. 우산 하나 챙기시고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